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장래가 어두운 가운데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선거는 이기기도 지기도 하는 게임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힘당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내 고질적인 당파 싸움으로 그 여파로 크게 패배한 이래 역시 당내 당파 싸움으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20년에 시행된 제21대 총선에서도 참패를 했으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역시 당내 분열로 인해 4년 전과 진비 없는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1948년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래 2016년까지 이 나라의 건국과 산업화를 주도한 세력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이 절대 의석수에서 크게 패배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 차례의 총선에서 이 나라의 보수 정당이 참패를 거듭한 것은 단순히 선거 전략이나 전술의 잘못으로 인한 단기적인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이 나라 민주 헌정의 역사가 굵은 변곡점을 그리면서 쇠락의 장기 추세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징후가 아닐까. 저는 제22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이 같은 불길한 전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국힘당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이 유튜브 강의에서도 몇 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만 국힘당은 자기 당의 역사와 이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평시에는 활동하지 않는 죽은 조직과 같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당원끼리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선거철만 되면은 살아 움직이는 선거 중개소나 복등방과 같은 조직이 국힘당입니다. 반면에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중민족주의 이념으로 잘 통합된 그리고 당의 대표가 평시에도 살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신문, 방송, 인터넷, 영화 등 언론과 문화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대학의 역사학을 비롯하여 제반 인문사회과학, 나아가 대학 밖의 연구소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 이르러서는 사법부까지 그 영향권으로 포섭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는 공산혁명의 전략으로서 진지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여 년간 그러한 혁명을 위한 문화적 진지를, 다시 말해서 민중민족주의의 진지를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당 안팎의 원로그룹이 존재합니다. 흔히들 지적되고 있듯이 백낙천 교수를 필두로 한 당 외의 원로그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당내의 원로그룹은 당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권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백낙천은 어느 TV에 출연하여 현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을 김대중 대통령의 버금가는 정치가로 평가하면서 당내 결속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국힘당의 현황은 지리밀릴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는 조정하기 힘든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 총선의 참패는 모두 당내 갈등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국힘당의 주요 인물은 모두가 피장부, 아장부의 소영웅배들입니다. 당의 원론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엉뚱한 인물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와서 당을 들쑤셔놓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그 위원장이 영입한 어느 신참 당원이 제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참남 무도함에 국힘당의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국힘당은 이 같은 당의 현실과 원인을 직시하고 당을 자유이념의 정당으로 굳건히 재조직할 리더십을 창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 안팎에 자당의 우호적인 진지를 구축할 명철하고 용감한 정치가의 등장을 기대하기 힘든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국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더불어민주당이 이 나라의 정치를 지배할 경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선진하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가 쇠락의 장기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그러한 변곡점을 통과했다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정치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이유를 저는 이 유튜브 강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을 통합하고 있는 민중민족주의는 이 나라를 선진화로 이끌 광명정대하고 보편적인 이념이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 강령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이룬 이 나라의 건국과 고도성장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적 기둥을 이루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 나라의 역사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으로 불행해졌다고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같은 선대 대통령에 대한 독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박정희는 일본에 의존하는 국가경제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도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열심히 일한 국민의 덕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이 같은 민주당의 역사인식을 더없이 위선적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이끈 민주화 운동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저항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치가 성립하는 데에는 동시대 정치의 한편의 주역으로서 그들이 내건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하며 나아가 반역사적이기까지 한 주의와 주장이 큰 역할을 했음을 잊어서는 곤란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방해하고 국가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건국 초창기의 정치가 권위주의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었으면 국가의 명운과 관련하여 민주적 토론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치는 하선으로서 불가피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돌이켜봅시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도 그것을 시급한 과제로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은 박정희 정부가 그 과제를 추진하자 야당이 된 민주당은 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받을 청구권 자금이 적다는, 그래서 굴욕 외교라는 이유였습니다. 차분히 따지면 얼토당토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야당과 제야의 거센 반발을 박정희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치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이 그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감행한 10월 유신도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대립을 주요 원인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연간 8 내지 10%의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의 대안으로서 대중경제론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농업이 주도하는 점진적인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김대중 후보의 유권자의 거의 40%가 지지를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이 낳은 정변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개발 정책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충돌할 때, 그렇게 정권의 교체를 요구할 때 고도 성장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주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했던 선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김대중 후보가 내건 대중경제로는 여러 나라에서 실패로 돌아간 무책임한 선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은 10월 유신의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마는 피해자이기 이전에 그것을 유발한 중요한 원인의 제공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고도 성장을 통해 이 나라의 경제를 선진국의 반열로 밀어 올리고 나아가 이 나라 정치를 민주 정치로 연착륙시키는 커다란 공로를 남겼습니다. 그 기간의 정치에 있어서 야당 세력이 내세운 제반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대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치가 성공적으로 유도했던 민주화 시대에 이르러 집권에 성공한 그들은 이전 정부가 이룩한 일체의 역사적 성취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역사적 성취를 그들이 이룩한 것처럼 역사를 날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심성은 더 놀랍게도 그들이 한사코 저항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지도자들 이상으로 물질주의의 욕망에 충실하였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내력이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약 13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 동부와 서부의 은행에 남겼습니다. 광주 사태를 둘러싼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명패를 던져 유명해진 노무현 의원은 이후 대통령이 되자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정의는 패배하고 기회주의는 득세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울 사도임을 자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재임 중에 두 자녀의 사업과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모 사업가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퇴임 이후 이 사실이 폭로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 수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자살은 그의 가족의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더없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이 같은 처신은 그들이 그토록 매도했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은 12년과 18년간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축제를 한 적이 없는 도덕적으로는 더없이 엄격한 지도자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대중 비자금의 일부인 1억 달러 US뱅크의 수표가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은 전혀 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 정치와 사회의 양심, 도덕, 정의가 완전히 마비된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모인 돈입니까? 그 대강의 출처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인가? 어느 기업가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돈이겠지요.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US뱅크 1억 달러 수표로 증거로 눈앞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치와 언론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렇게 김대중을 영수라 하는 민주화 세력은 이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마성의 권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의 도덕적 타락은 이번 총선에서 더없이 선명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가 형사재판 중이고 새롭게 약진한 조국당의 대표가 항고심에서까지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기결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탈선이나 범죄 혐의로 얼룩진 민주당의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없이 민망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하여 넉넉한 표차로 당선된 것입니다. 노무현이 받은 뇌물의 일부는 그 딸이
미국 뉴욕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노무현이 자살을 하자 사건의 수사는 중단되었으며 그가 받은 뇌물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뇌물로 구입된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을 수도 있는 그의 사위가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같은 선거구의 국힘당의 후보가 이 사실을 거론했지만 유권자의 표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매우 유력하거나 확정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도덕성이 이미 심각하게 타락해 있음에 더욱 경악합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들의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정치가의 도덕성보다는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정파의 집단적 이해를 보다 중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장래가 장기 쇠락의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국민의 도덕적 타락과 그에 기인하는 정치 행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국민이 멍청한 바보인 이유에서 지적한 바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날 한국 정치는 조선왕조 시대의 당정과 유사한 그 당정의 재판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나라가 당면한 공적 과제는 철저하게 외면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산업, 교육, 보사 정책에 당면한 주요 현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많습니다만 완벽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가장 큰 논쟁거리일 수도 있는 일부 또는 중국과의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외면되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만 집권 2년의 정권이 무슨 정책상의 큰 실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걸린 야당의 공세 명분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영부인의 처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날 한국 정치는 조선시대 당정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속한 당파의 도덕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전 명분으로 변명되거나 정당화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상대 당파의 도덕적 결함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마치 모든 혼란이나 불행의 원천이라도 되는 듯이 치열하게 다툽니다. 가열찬 정쟁의 유일한 목적은 권력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 정치를 지배할 민주당 세력은 이 같은 당정의 원리에 충실한, 그에 잘 훈련된, 그에 집요한,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욕망에 충실한 집단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이 같은 정근대적 당정에 휘말리는 것은 그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세기 역사에서 우리 한국인이 근대적 자유시민으로 그 정신문화를 고양한 경험은 없거나 매우 빈약하였습니다. 그러한 정신문화에서 공과 사는 조선시대가 그러했듯이 여전히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도덕과 혼동됩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 종족주의적 정오심이나 열패감 또는 천박한 물질주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세계에서 나라를 망친 조선시대가 전개되었던 것이죠. 조선시대에 걸쳐 공의 권위와 권력은 다양하게 발달한 위계에 차등 분배된 가운데 공을 부정당한 하청 서민을 제외한 다수의 양반 신분이 크고 작은 공의 주체로 정치에 참가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당정은 이 같은 논리로 전국의 구석구석까지 농촌사회의 하찮은 향반사회로까지 깊숙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사회에 외래 문명으로서 민주정치가 도입되었을 경우 어떠한 혼란이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오늘날의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고리입니다. 한국의 정치학은 이러한 한국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조선시대의 연구자로서 이와 같은 역사적 시야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하청 서민에 이르기까지 공의 권위와 권력을 배부한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거리와 광장의 집단 시위로 동원합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자유시민으로 자립해 있지 않기에 그들의 정신세계가 종족주의와 물질주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정치는 저급한 수준의 직접 민주주의로 펼쳐집니다. 그 같은 정치 행태는 국가의 중요 과제를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결정하던 권위주의 정치가 물러간 이후에 이른바 민주화 시대에 이르러 한층 노골화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파동,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시위,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촛불 난동이 그 좋은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광장으로 동원되는 수많은 무리가 이른바 민중입니다. 민중은 무슨 고상한 이념의 실체라기보다 20세기의 한국사가 하청 서민에게까지 무작위로 정치적 권위를 부여했을 때 공과 사가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다시 말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성립이 미숙한 가운데 특정의 정치 세력이 그들을 정치 일선으로 동원하는 집단적인, 그래서 인민민주주의적 성향을 지닌 피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이 한국 나름의 독특한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적 정치 성향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있은 저의 김대중을 키운 바람이란 강의를 다시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민중이 형성되는 것은 제가 보기엔 19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김대중이 그러한 바람을 일으킨 주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호남말살 정책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김대중은 그러한 선동으로 호남인들을 그를 추수하는 민중으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심동엽이라는 시인이 나타나서 19세기 말 전봉준의 동학군을 민중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금강이라는 장편 서시는 고도 성장의 물결로 일기 시작한 노동자의 무리를, 도시부의 빈민들을 전봉준 동학군의 후예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민중의 대열이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80년대의 광주사태와 86년의 민주화운동과 1995년의 역사 바로 세우기 등등을 거쳐 드디어 1998년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에 이르러서는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립하였습니다. 역사를 뒤집는 그들의 집단적 노력은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과거사 청산 작업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성수, 백선영 등 이 나라를 세우고 방해함에 공로가 큰 건국 세력의 주요 인물들이 7.18로 단죄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 김일성 집단과 내통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신원하였습니다. 이 같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발전의 역사는 민중의 물질주의적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 광주 사태의 희생자들에게 이후 수억 원씩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나아가 그들의 자손에게 과도한 혜택이 베풀어진 것은 이 나라의 보훈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혼란이었습니다. 그에 자극되어서 징용공이나 위안부 출신에게 턱없이 과도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혼란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의 보훈 체계가 흔들리면서 국민적 분열이 가속화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물질과 권력에 대한 민중의 욕망이 깊어지면서 이 나라 국민의 도덕성을 타락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정치는 오로지 뺏고 빼앗기는 조선시대의 당정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씨가 이번 총선을 두고 신한일전이라고 한 것은, 또는 중국과는 쉐쉐하면서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한 것은, 나아가 선거에 승리하자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자금을 살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가 반일 종족주의와 친중 사대주의와 천박한 포퓰리즘으로 깊이 오염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정신문화에서 전개되는 정근대적 당정으로서 한국 정치가 장차 이 나라를 어떻게 장기의 쇠락으로 이끌어갈지 역사가는 오로지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